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국회에서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일 것 같은데요. 오늘의 오프닝은 이완구 후보자가 지난 1월 28일 몇 개의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 점심 번개 때 한 발언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까 합니다. 당시 이날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 검증을 하겠다고 나선 바로 그 이튿날이기도 한데요. 이날 이 후보자는 기자들과 이른바 김치찌개 회동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 주요 발언 가운데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평소 본인의 언론관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 발언이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적당한 인식인가, 총리로서 과연 적당한 판단인가, 사실상 검증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 후보자는 여러 총리 후보자들이 도덕성 검증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는 사례를 빗대면서 앞으로 총리 후보가 되는 사람들, 또 그것이 새누리당 집권이든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집권이든 간에 전부 공개 검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 죽는 일이고 결국 이것은 정치인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비판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이 12년밖에 되지는 않았는데 세계 최고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 자체로 문제를 삼고 있는 인식도 드러내는 대목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은 세계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잘못된 과거 이력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 도덕성 검증 자체를 문제 삼아서 피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로 낙마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총리 후보자의 언론관입니다. 이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지요. 자신의 분당 땅 문제와 관련해서 종편 방송사 간부에게 전화해서 막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각사에 아는 간부들이 많고 말 한마디로 젊은 기자가 클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그야말로 독재시대의 점령군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국보위 경력이 있어서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마저도 듭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런 언론관을 가진 분이 총리가 돼서 한국의 언론판을 좌우한다면 여러분, 한국의 언론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성 검증에 불만을 품고 그 자체로 엄격하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한다면 이런 총리 괜찮을까요? 오늘 팟짱은 모두 세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국정원법과 선거법 모두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3년 실형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국회 법사위 위원이신 정의당 서기호 의원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동안 병역, 땅 투기, 논문 표절, 황제 특강, 삼청교육대 검거 업무 논란, 심지어 언론 보도 외압까지 상당히 많은 논란을 빚었는데요. 이완구 총리 후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인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김종철의 비언프, 오늘은 두산그룹 위기설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공지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팟짱 시즌1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12일 목요일인데요. 1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3년 거짓말 어워드 토론회를 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더 좋은 미래 포럼과 저희 팟짱의 공동기획으로 진행되는 행사인데요. 이 자리에서는 경제부문을 대표해서 홍종학 의원, 복지부문을 대표해서 이모키 의원, 노동부문을 대표해서 우원식 의원이 참여하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또 경제평론가이자 칼 폴라니 연구소 창립위원이신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 교수님이 함께하십니다. 저희 팟짱이 라디오 공개 방송, 그것도 생중계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당일 현장 생중계는 팟빵 스튜디오에서 맡아서 고생해 주실 예정입니다. 12일 오전 10시부터 팟빵을 통해서 생중계로 저희 팟짱과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참가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박근혜 정부 3년간 경제사회 부문에서 어떤 문제적 정책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국정원법과 선거법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 실형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현장에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1심에서는 국정원법만 유죄로 했던 재판부가 이번에는 선거법까지도 유죄로 인정해서 그 파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국회 법사위 위원이신 정의당 서기호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국회 법사위가 열리는 도중에 이렇게 전화 연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우선 어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너무 당연한 판결이 나왔고요. 이제 비정상적인 판결, 1심 판결을 바로잡은 이제 2심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당연한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는 참 기뻐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 점이 참 씁쓸하다고나 할까요? 그동안 그 1심 판결의 그 비정상적인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 때문에 네. 애꿎은 김동진 판사만 정직 2개월 라는 중징계를 받았고요. 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힌 판결이 나왔고, 또 더군다나 재판부에서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 아주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셔서 네. 정말 통쾌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원세훈 전 원장이 그 현장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이 한 말씀만 해달라고 요청하자 재판이 끝난 다음에 나와서 얘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법정 구속이 되면서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구치소로 수감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원 전 원장에 대해서 선거법을 유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문 전체 274쪽 가운데 무려 65페이지를 왜 선거법이 유죄인가에 대해서 썼다고 하는데요. 자, 우선 법원이 원 전 원장에 대해서 선거법 유죄로 한 대목, 이것은 좀 어떤 논리가 숨어 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예, 1심과 달라진 가장 큰 원인이 네. 이제 시큐리티 파일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1심에서는 이 시큐리티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압수수색에서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직원이 1심 법정에서 누구한테 전달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준수를 번복해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파일 작성자가 불분명함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랬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그게 전달자나 이게 불분명하더라도 어쨌든 국정원 직원 이메일에서 발견된 거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네. 가장 핵심적인 그 시큐리티 파일에 대해서 1심은 안 받아들였는데 항소심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 국정원 직원의 그 계정은 175개만 인정을 했는데 네네. 항소심에서는 716개를 인정해서 굉장히 대폭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이 대폭 늘어난 트위터 네. 이 글을 분석을 해 보니까 네. 2012년 8월 이후에 정치 관여에 관한 글보다 선거에 관한 글이 정반대 역전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2심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8월이 바로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던 시점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선거운동에 관한 글이 급증했다는 것은 이것은 선거법 위반도 된다. 선거운동에 대해서 조직적 능동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이제 판단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그 선거법 위반, 유죄로 판단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큐리티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 모두 유죄로 한 것은 법원의 증거 채택이 굉장히 확대된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언론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이번에 재판부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하에 사실상 그 공조직인 국가정보원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원으로 그 활동을 했다. 이 점을 인정한 것이 굉장히 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그 점은 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들 1심 판결에 대해서 네. 황당하게 생각했던 점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 개입은 맞는데 선거 개입은 아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논리였는데 1심에서는 왜 그렇게 논리를 폈냐면 국정원장이 정치 관여에 관한 직접적인 지시는 했지만 선거 운동에 관해서 직접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 네. 이게 그 논리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번 대선 시기에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켜야 된다. 내지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도록 그러한 내용의 선거 운동을 하라. 선거 운동에 관한 그 글을 게시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거는 아니다. 이거였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치 관여에 관한 직접적인 지시를 계속 해왔고 네. 원세훈 원장이 했던 이야기가 종북 세력이 야권 연대 등을 가장해서 제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다. 네네. 그러니까 막아야 한다. 이런 지시를 계속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은 특정 후보를 콕 집어서 지지하거나 반대해라 이런 말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종북 세력이 야권연대 등을 가장해서 제도권으로 진입한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종북 세력은 바로 문재인 후보 등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간접적인 지시에 해당되고 이러한 지시의 연장선상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선거운동에 관한 댓글을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간접적인 지시만으로도 충분히 선거운동에 대한 지시가 인정된다라는 네. 것이고요. 네. 이 점은 제가 작년 오마이뉴스에 9월 달에 네. 특별기고를 했던 글에서도 제가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네. 비판은 해도 네. 구체적인 판결문에 대한 분석까지 했던 글은 이번 원세훈 판결 1심 판결이 최초였거든요. 네.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제가 치밀하게 분석을 좀 해봤냐면 네네.
이거는 어떤 법률가가 볼 때 너무 논리가 허술한 거예요. 1심 재판부의 1심 판결이 네. 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막 억지로 논리를 갖다 붙이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공소 사실을 누락해가지고 바꿔치기 하는 것까지 나온 겁니다. 이것은 판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법원에 근무하는 뭐 소장 판사들이나 또는 법조계 변호사들이 상당수가 1심 판결에 대해서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조인이 보더라도 좀 논리적으로 허술한 이런 거였고, 그랬는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잡은 거죠. 네. 즉 다시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어도 간접적인 지시만으로도 선거운동에 관한 지시가 된다. 이겁니다. 실제 재판부가 이번에 사이버 활동, 그러니까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들의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 이것을 외면하고 또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 이런 근본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상 국정원이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흔들었다. 이런 그 내용까지 이제 재판부가 적시를 한 것인데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국정원이라는 공조직이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좀 물론 이제 원전 원장이 법정 구속이 됐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 조직 자체에 대해서도 좀 새롭게 개편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네.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이제 요구가 높았고 우리 국회에서도 야당 전체가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네. 완전히 그 제도를 개혁하는 쪽으로 주장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워낙 새누리당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새누리당 쪽에서도 강하게 그 거부를 많이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1심 판결이 아직 안 나왔던 상황이었거나 또는 1심 판결이 이렇게 선거법 무죄로 나와버리니까 국정원 개혁에 대한 동력이 좀 약했던 거죠. 네. 하지만 이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된다면 네. 그야말로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이런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각에서는 지금 이게 항소심에서는 이런 판결이 나왔지만 현재 대법의 구성원을 볼 때 대법에서는 도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의 경우에는 뭐 이것은 100% 그 대법에서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장담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항소심 판결문을 제가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언론에 이미 보도된 그 판결문의 전체적인 큰 중요한 부분들을 보면 네. 굉장히 정확하게 짚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부분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8월 이후에 선거 운동 부분에 대한 글이 정치관여 글보다 더 압도했다. 네. 라는 거, 그 다음에 간접적인 지시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공모 여부라고 하는 그 법리에도 맞는 거거든요. 네. 제가 특별기구에서 지적했던 겁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 논리상으로 보면 항소심이 훨씬 더 논리적이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의 정서상으로도 우리 법감정으로도 맞는 거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물론 뒤집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 이 항소심을 뒤집으려면 굉장히 더 많은 꼼수를 부려야 될 겁니다. 1심에서는 그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무죄 판결을 할 수 있었겠지만 항소심에서 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지금 판결이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법관들이 그렇게 뒤집으려면 굉장히 많은 꼼수를 부려야 되는데 과연 어떤 꼼수가 등장할지 제가 좀 기대가 됩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요. 대법원에서는 대법관들이 마음대로 재판하는 건 아니고요. 그 밑에 재판 연구관들이 거의 108명이나 됩니다. 108명이나 되는 재판관들이 이제 그중에 사건을 분담해서 물론 합니다만은
기초적인 자료들을 연구하고 하는데요. 네. 이 적어도 재판 연구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뒤집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013년에 최동욱 검찰총장과 네. 윤석열 수사팀장을 비롯해서 네. 그 우리 특수부 검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선거운동 그렇습니다. 부분을 밝혀내가지고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황교안 장관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예.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 있게 우리 검사들이 기소를 할 정도입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선거법이 유죄다라는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쉽게 뒤집힐 문제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네. 보통 검찰이 일사불란하게 대통령 편들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그 당시에 최동욱 총장이나 윤석열 수사팀장 같은 분이 특별히 야당 편향적이거나 이분들이 뭐 진보적이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팀장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측근을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그런 분들인데 그냥 양심적으로 그분들 하신 것일 뿐인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걸 배제하고 네. 그야말로 법조인의 양심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해봤을 때 이건 항소심 판결이 맞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뒤집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법률가 그러니까 법조인의 양심으로 재판을 한다면 이것은 대법원에서 뒤집힐 리가 없지만 항소심 재판이 워낙 꼼꼼하고 치밀한 논리로 왜 선거법이 유죄인가를 무려 65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썼기 때문에 이 논리적 완결성에 따르면 절대로 뒤집힐 가능성은 없지만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꼼수를 부린다면 이것은 또 얼마든지 뒤집힐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고 국민적인 비판 여론도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 연구관들의 어떤 기초 자료 연구에 따라서 한다면 대법이 또 그렇게 정치적으로만 판결하지는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이것이 그 7일 안에 상고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판결이 선고가 되면? 네. 형사 사건은 판결 선고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도록 돼 있는데요. 네. 당연히 항소하겠죠. 네, 당연히 당연히 상고합니다. 상고. 네, 당연히 이게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이 이제 이거를 어디로 넘기게 되는 겁니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게 될까요? 어떻게 된다고 전망하십니까? 이제 우선은 그 재판부 사무 분당 사건 배당의 그 절차에 따라서 네. 재판부에 배당이 되는데 이 사건이 이제 모든 대법관이 다 모여서 결정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라든가 어떤 판례를 변경해야 된다든지 어떤 이런 경우에 네. 전원 합의체로 이제 해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원 합의체로 해부될지 아니면 그냥 그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서 그대로 판단할지는 제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말씀하신 대로 근데 현재 법원이 그 김동진 판사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요. 1심 재판장이었던 이범균 판사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부장으로 승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실을 좀 감안할 때 대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문제는 어찌됐든 이번 항소심 재판 결과만 놓고 본다면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너무나 명약 관화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 정치권에서는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당시 선거에 대한 정통성에도 상당히 큰 기스가 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콘크리트 지지율이 깨지고 있는 상태이고, 네. 이 선거법 위반이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되면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도 이렇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서 네. 법정 구속이 될 정도이기 때문에 이미 정통성 논란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박근혜 정부 올해 이제 임기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3년 차에서 당시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이게 뭐 재판을 빨리 열어서 이게 뭐 부정선거였냐 아니냐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되고 그 이유에 따라서 뭐 무슨 재선거 얘기도 있고 뭐 이랬었는데요. 그런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 부분까지 가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 개표 조작 같이 네.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거라면은 네. 그 부분은 이제 뭐 부정선거로 재선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고 네. 또 대법원에 의해서 그거는 선거 무효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무효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지금 요거는 국정원이 이제 심리전을 수행한 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온라인상에서의 이제 선거운동을 한 셈인데 네. 우리 국민 중에 이제 국정원의 온라인상의 그 선거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투표 성향이 바뀐 비율이 어느 정도냐 네. 네. 라는 것은 계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몇 %가 이 국정원의 사이버 선거운동 때문에 박근혜 후보로 지지 성향을 바꿨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계량할 계산할 수 수가 없죠. 없는 거죠. 네네.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때 100만 표 차이로 문재인 후보가 졌습니다마는 그럼 100만 표 이상이 움직였느냐? 이거는 계산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부정선거로서 재선거 이렇게 나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재선거나 선거무효 소송으로 가긴 어렵다. 그리고 또 임기 3년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뭐 다시 그 소급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게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을 했는데요. 뭐 그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용기 있는 그 재판부의 용기 있는 결정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후에 이게 그 직원들과 관련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장은 네. 이렇게 했지만 그 딸린 직원들과 관련된 문제들 이거에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이게 선거법이 이제 유죄로 확정이 되면 네. 당연히 다른 직원에 대한 이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특히 이제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을 그러니까요. 뿐이기 때문에 뭐 기소유예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기소유예를 했죠. 사실은 이 직원들도 저는 네. 같이 공범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범으로 처벌해야 되고 그냥 묵과해서 넘길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오늘 쭉 원세훈 재판에 대한 판결 분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다시 넘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치권 안에서 이 판결 이후에 뭐 어떤 그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뭐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런 논평은 어제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이후에 이 문제를 좀 어떤 방식으로 정치권 안에서 논의를 해갈지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워낙에 이제 1심 판결에서 이제 무죄가 나는 바람에 네. 항소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바로 잡힌 이런 정도 수준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 3년 차를 넘어서서 네.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사실은 이제 2012년 대선보다는 2016년 총선 바로 내년 4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017년 대선에 쏠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문재인 후보가 네. 당대표로 선출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의 행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 2012년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 네. 이 문제가 핵심적으로 부각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13년에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부각됐던 상황이었고 그때 그래서 장외투쟁도 막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12년 대선이 벌써 3년이 넘어가 버린 거죠. 네. 그 사이에 좀 시간이 이제 경과가 돼버린 게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법원까지 봐야 된다. 대법원 결론까지 봐야 된다라는 여론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예.
대법원 판결까지는 좀 봐야 그 네. 이후에 어떤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거지만 대법원이 법리상으로 보면 이거 뒤집기 어려운 부분인데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네. 좀 또 이게 다시 뒤집힐 수도 있는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김동진 판사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면서 네. 또 1심에서 말이 안 되는 판결을 했던 네. 이범균 부장판사는 또 승진을 시켰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대법관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혹시 또 정치적으로 판단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원세훈 전 원장 법정 구속하면서 3년의 이제 징역형을 구형을 했는데요. 판결을 했는데요. 이 형량은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마음 네. 같아서는 훨씬 더 높은 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3년의 법정 구속만으로도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전에 이런 사례가 없었고 특히나 네. 국정원장이 대선 때마다 개입을 해왔다가 정권이 바뀌면 처벌을 받고 정권이 안 바뀌면 이제 처벌을 면해 왔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정권이 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을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건 굉장한 사건인 거죠. 사실. 판사들이 법정 구속을 할 때는 주로 좀 이걸 굉장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좀 형사 사건에서는 법정 구속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다 이런데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서 법정 구속을 한다는 것은 판사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법원에 갔을 때 이게 뒤집힐 수도 있다.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사실 법정 구속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 가서 다시 또 결론이 바뀌어가지고 집행유예 쪽이 맞다. 그러면은 법정 구속한 게 잘못한 것이 돼버리는 거고 그 피고인은 억울하게 이제 옥살이하는 셈이 돼버려서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정 구속은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의 경우는 뭐 도망갈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어디 뭐 해외 출국이라든가 그러니까 해외 출국 금지는 지금 돼있는 상태고요. 재판 중이니까. 네. 그리고 뭐 법정에 안 나올 리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증거 인멸 부분도 이미 증거에 관한 거는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증거 인멸 우려가 좀 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판단에 따라서는요. 네네. 그래서 법정 구속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판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번에 항소심의 김상환 부장판사님이 이제 법정 구속을 한 것은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결론이 대법원에서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일단 반영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여전히 전 국정원장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여전히 있고 그래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알겠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그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신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표정으로 얘기를 한 것인데요. 이 같은 원세훈 전 원장의 입장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분이 말한 국가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특정 정파를 위해서 일한 것이고요. 국가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지만 그게 바로 특정 정파를 위해서 일한 것을 갖다가 지금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분이 말하는 국민은 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그 절반의 국민만을 지칭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절반의 국민들만을 국민이라고 지칭을 했고 특정 적파를 위해서 일해놓고 그것을 국가를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궤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국민들에게 준 충격은 국정원, 국가정보원이라는 공조직이
그리고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가 치중돼 있는 조직인 줄 알았더니 실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국가정보원이 대놓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현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전부터 이 국가정보원을 이게 과거에 이제 중앙정보부부터 시작해서 안기부 그다음에 네. 국정원으로 넘어오면서 이름만 바뀌었지 사실은 기능은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그 국정원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우려 때문에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려고 했지만 그동안 번번이 그 저항에 부딪혀서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사건이 터지는 셈이 됐고요. 이제라도 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해외 정보 수집 이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공 수사권을 이제 박탈한다든지 국내 정치기관의 출입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이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다음 2017년 대선도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의 어떤 대공수사권 폐지 그리고 국내 여러 기관에 출입하고 있는데 그런 기관들 특히 이제 언론도 출입하고 뭐 등등 뭐 없앤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게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국정원 개혁안, 혁신안이 꼭 대법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지금 2단계에서 정치권 안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좀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번에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내놓은 안은 좀 미흡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앞서서 좀 대안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항소심밖에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 국정원 개혁에 대한 주장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선거 개입이 무죄냐 유죄냐를 떠나서 사실은 정치 개입한 것만으로도 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네. 금지시키고 네. 해야 되는 조치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저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제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뭐 사람들 이렇게 대동하고 들어왔더라고요. 빨간 걱정에. 모자요. 예. 예, 빨간 모자. 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셨던데, 그분이 원하던 대로 신변 보호를 정말 제대로 된 국가의 신변 보호를 받게 됐다. 예, 구치소 안에서 이제 네. 어느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죠. 네. 외부에 있는 사람은 못 건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렇습니다. 예, 그 점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예, 아무튼 이 재판을 통해서라도 항소심 재판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어떤 바로 잡혀서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법원에서까지 이 결론이 유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정의당 서기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핵발전소 숫자가 23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성을 깨달았지만 우리에게 다른 대안은 있는 걸까요? 방사능은 관리만 잘하면 과연 안전할까요? 탈바꿈은 방사능이란 무엇인지, 탈핵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마이북 신간 탈바꿈.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